6년 뒤 이혼한 부부와 평생 행복하게 산 부부. 이 둘의 차이는 단 53%라는 숫자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래. 잠자리가 별로였나? 저 사람이 나보다 예쁜가? 틀렸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도는 당신의 외모나 성생활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관계에서도 바람은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관계 심리학계의 권위자 존 가트맨과 에스더 페렐이 밝혀낸 사람을 바람나게 만드는 소름 돋는 3가지 심리 트리거를 공개합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안다면 당신의 관계는 일종의 보험을 든 것처럼 안전해질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한 가지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람은 불행한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벨기에의 심리치료사 에스더 페렐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외도 당사자를 상담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도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해요. 우리 관계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한데 왜 바람을 피울까요? 페렐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도는 파트너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오랜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역할에 갇힙니다. 착한 남편, 헌신적인 아내, 책임감 있는 가장, 이런 역할들이요. 처음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그 역할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어디서부터 내가 사라진 거지? 바람의 대상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찾는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 비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페렐이 말하는 자아의 탈출구입니다. 외도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커플도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근데요,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존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연구소라는 별명이 붙은 곳에서 40년간 부부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차이는 바로 비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비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연결의 시도입니다. 나 좀 봐줘라는 작은 신호들이에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관심, 공감, 연결을 요청하는 아주 작은 행동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야,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이게 비드입니다. 단순히 하늘 얘기가 아닙니다. 나랑 이 순간을 함께 느껴줘라는 초대장이에요. 진짜 예쁘네. 이렇게 반응하면 비드를 받아준 겁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폰만 보면서 무시하면 비드를 거절한 겁니다. 하루에 이런 비드가 수십 번 일어납니다. 밥 먹었어? 라는 말도요. 오늘 힘들었어? 라는 한숨도요. 다 비드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가 소름 돋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상대의 비드에 86% 반응했습니다. 이혼한 부부는 33%만 반응했습니다. 53%의 차이입니다. 이 53%가 6년 후 이혼장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갈랐습니다. 바람의 씨앗은 침실에서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거실 소파에서 폰만 보며 건성으로 어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뿌려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뇌는 조금씩 학습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서 투명 인간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진심으로 물어봅니다. 오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터집니다. 누군가 나를 본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존재한다. 바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응을 잘 해주고 대화도 잘 통하는데 왜 바람이 날까요? 여기에 더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문제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완전히 안전한 사이에서는 욕망이 죽는다. 연애 초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문자 답장이 늦으면 두근거렸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이 약간의 불확실성이 욕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같이 살면요. 상대방이 뭘 먹을지 알고요. 어떤 말을 할지 알고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신비함이 사라집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안전함은 관계의 토대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약간의 거리와 긴장에서 자랍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겁니다. 플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포유류 수컷은 같은 암컷에게는 점점 흥미를 잃지만 새로운 암컷이 등장하면 지친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예요. 잔인하지만 뇌는 새로움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파민 회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연인은 너무 편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 같죠. 그런데 뇌에게는 더 이상 자극이 없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가 착각합니다. 이 설렘이 사랑이야. 아닙니다. 그건 새로움이 주는 도파민일 뿐입니다. 6개월만 지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외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마이크로 치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동료랑 점심을 먹으며 배우자 얘기는 일부러 안 합니다. 옛 애인의 SNS를 몰래 확인합니다. 이성 친구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면서도 그냥 친구야 라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말 안 하고 누군가와 따로 연락합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뇌에서는 이미 외도와 비슷한 보상 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밀이 생기면 뇌는 흥분합니다. 들키면 안 되는 긴장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치팅의 무서운 점은 본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한 발씩 선을 넘고 있는 거죠. 배우자에게 말 못할 관계가 하나라도 있다면요. 그게 이미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평소에 가장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외도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그림자 자아라고 설명합니다. 칼 융기 말한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평소에 억누르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속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책임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그림자를 꽁꽁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억누르면 어느 순간 터져나옵니다. 20년간 모범적인 가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외도를 합니다. 주변에서는 경악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외도 상대는 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성실한 내가 아니라 자유로운 나. 책임지는 내가 아니라 무책임한 나. 평소에 못 꺼낸 나를 그 사람 앞에서는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대상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보다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외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숨겨왔던 자아를 처음으로 인정받는 경험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해줘야겠다. 더 관심을 줘야겠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에스더 페렐 박사는 재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파트너를 바꾸지 말고 파트너와 함께하는 상황을 바꾸라는 겁니다. 뇌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평소에 안 가던 곳에 가고요. 평소에 안 하던 걸 하고요.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함께하면 뇌가 착각합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함께 스릴 넘치는 활동을 한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새로운 곳을 여행하거나 함께 도전적인 취미를 시작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상대방에 대한 끌림으로 오해되는 겁니다. 쿨리지 효과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활동을 바꾸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번 눈을 맞추세요. 폰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3초 이상 바라보세요. 그리고 비드에 반응하세요. 오늘 하늘 예쁘다라고 하면 진짜 예쁜 애 같이 봐라고 답하세요. 이 3초가 53%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예측 불가능한 데이트를 하세요. 맨날 가던 식당 말고 둘 다 처음 가보는 곳으로 가세요. 새로운 취미를 같이 시작하세요. 뇌에게 자극을 주세요.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의 독립된 공간을 인정하세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어요. 바람 막으려면 더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약간의 거리가 욕망을 살립니다. 각자의 취미가 있어야 하고요. 각자의 친구가 있어야 하고요.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생깁니다. 신비함이 유지됩니다. 24시간 붙어 있으면 가족은 될 수 있어도 연인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의 심리를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람은 파트너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안에 결핍된 자아를 찾으려는 뇌의 오작동입니다. 정서적 진공 상태에서 무시당한 작은 대화들이 쌓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관계에서 욕망이 죽습니다. 억눌러온 그림자 자아가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을 안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리드에 반응하세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바람은 막을 수 없는 재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썩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안전한가요? 오늘 하루 상대방의 비드를 몇 번이나 알아챘나요? 혹시 지금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래된 연인과의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반대로 바람의 징후를 어디서 느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